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2, 3년간 더욱 강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러시아를 구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 러시아 상황은 그야말로 피폐의 최밑바닥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가까이 치르면서 소련 시절까지의 장갑차 재고마저 동나면서 수십 년간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쓰던 구소련 시대의 탱크까지도 전쟁터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이타임스의 문제를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러시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모스필름 대표가 지난달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던 1950년대 제작 탱크 등 군용 차량 50여 대를 러시아군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모스필름이 제공한 군용 차량은 제작사에서 영화 촬영 소품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1960년대 당시 소련 국방부가 제작사에 기증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50년 넘게 전쟁터를 떠나 있던 이 장갑차들이 수십 년 만에 러시아군의 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현재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장갑차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당국자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2년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탱크 3,600대를 포함해서 군용 차량 등 약 1만 1,000여 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 전 기준 15년간 생산량에 맞먹는 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한 러시아군이 현재 보유한 남은 탱크는 2,600여 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보유한 장갑차가 곧 완전히 동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탱크 희생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전술을 바꾸고 수십 년간 창고 속에 있던 구소련 시절의 장비를 꺼내서 정비하는가 하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러시아군이 전쟁터에 동원하고 있는 구소련 시대의 탱크들은 과거 소련이 붕괴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한 것들로 추정된다면서 대부분은 1960에서 19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만 해도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던 장갑차 수보다 수량이 더 많았는데 이들을 다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주간 정비를 거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그동안 전쟁의 핵심 무기로 사용해왔던 탱크가 고갈 직전에 이르면서 전쟁 수행 방식도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탱크 대신 소규모 보병들을 가장 먼저 투입을 하고 탱크를 나무로 위장해서 조심스럽게 내보내는 등의 전술 변화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그동안 탱크를 앞세워 전전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 왔지만 지금은 일단 보병 부대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장에서의 사망자나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탱크 등 장갑차 대신에 병사를 더 많이 희생시키는 전술로 실제로 최근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가 전쟁 초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올 가을 하루 평균 러시아군 전사자 추정치는 1,000명으로 대부분 하루 평균 300명 미만이었던 2022년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서방에서 조달해오던 정밀 부품과 탱크 광학 장치와 같은 부품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면서 탱크 추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더욱 장기화되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어려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정보 책임자인 키릴로 부다노프는 지난해 8월 전쟁이 더욱 장기화된다면 소련 시절부터 비축해오던 모든 무기들이 동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푸틴도 전쟁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는 방법을 택했지요.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북한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르기도 힘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북한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전문지인 포브스는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가 포와 포탄이 부족해지면서 북한제 무기를 대거 공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브스는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시작할 당시에는 약 2,000대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4개월이 지난 지금 800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산산조각 났고 수백 대 혹은 그 이상이 포신 손상 등으로 투입 불가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북한군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이 전쟁 수행도 불가능하다 하는 진단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푸틴은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무기 증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사 지출은 소련 붕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총 지출의 30%가 넘는 금액인 1200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전선에서 약 1,000km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면서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9시 20분까지 우크라이나 항공기형 드론이 카잔의 민간 시설을 3차례 걸쳐 공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주목을 끄는 것은 카잔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내륙으로 약 1,000km,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에 전쟁을 불러왔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장 루스탐 미니하노프는 성명에서 카잔이 8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 한 대는 산업시설, 6대는 주거용 건물을 겨냥했고 한 대는 강 위에서 격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니하노프는 이어서 산업시설 인력들은 대피했고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지만 드론 공격을 받은 주거용 건물과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서 화재 진압 작전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성명은 현실을 상당히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의 상층부에 충돌한 후 폭발하는 대형 드론이 보인다면서 121m 높이의 라주노니의 네베사 타워는 카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은 이날 오전 보안상 이유로 카잔공항에 일시 제한이 도입돼서 출발, 도착편 운항이 모두 중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이 서방 세계 곳곳에 심어놓은 고정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걸릴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저널은 20일 미국과 영국, 슬로베니아 등의 정보기관들이 8월에 맞교환된 이 러시아 고정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벌인 첩보전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은 소련은 모든 면에서 서방이 뒤졌지만 미국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신분을 위장해서 적국에서 수년, 수십 년을 살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고정 간첩이었다면서 이들은 외교관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대사관에 속한 정보 요원들과는 다르게 신분 자체가 모두 가짜이고 불법인 존재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은 합법적 신분의 정보 요원들은 간첩 활동이 적발되면 대개 추방되지만 모든 것이 불법인 고정 간첩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면서 영국 첩보 영화의 제임스 본드가 살인 면허를 소지하고 가끔 허세를 부리며 적의 심장부에 스며드는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의 고정 간첩들은 마치 수도승 같은 인내와 희생정신으로 잠복하면서 조국 러시아에 헌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고정 간첩 역사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러시아는 유조 요건으로 신분을 바꾸고 제2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스파이들을 적국으로 보냈다면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의 비밀을 빼낸 소련의 전설적인 고정 간첩 루돌프 아벨, 러시아 본명으로는 빌리암 겔리코비치 피셔인데요. 이 루돌프 아벨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월저널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KGB 기능은 분산 약화되자 이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고정 간첩 프로그램도 종료될 것을 추정했지만 소련이 해외에 구축한 광범위한 스파이 네트워크는 사라지지 않고 방치된 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2000년 5월 대통령이 된 푸틴은 이 고정 간첩 양성 프로그램을 다시 활성화했다라고 짚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관계 재설정을 외치면서 미국 대도시 근교에서 미국인으로 사는 러시아인들 고정 간첩들의 색출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 미 연방수사국 FBI의 대대적인 유령 이야기 작전으로 러시아 간첩 10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과 서방을 위해 이중첩자 노릇을 했다가 러시아에서 붙잡힌 러시아 정보요원 출신 4명이 맞교환됐습니다.
당시 이 교환도 냉전 종식 이래 최대 규모였습니다. 월저널은 미 중앙정보 CIA에서 러시아 고정 간첩들을 색출하는 부서인 일명 러시아하우스에서는 마치 바늘 산더미 속에서 어느 한 바늘을 집어내기 같다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가 서방 세계 엄청난 고정 간첩들을 풀어놓고 지금도 수많은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러시아뿐이겠습니까?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이 수많은 정보들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스파이 조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